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The Way of the Program이라는 제목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파이썬의 기초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우는, 혹은 이 교재에서 생각하는, 목표, 고울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특성들을 이제 조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제 잘 작성을 하려면 이런 세 가지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개념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불리우는 포멀 랭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포멀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하고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차이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포멀 랭귀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계산을 우리가 이 새로운 포멀한 형식적인 언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특징은 이제 수학자나 아니면 수학에서 흔히 하는 일들입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들을 나타낼 때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도 컴퓨터 랭귀지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개념들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엔지니어링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엔지니어, 공학자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건을, 어떠한 대상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부분 그런 부속품들을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어셈블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안들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들을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공학자들이 갖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공학자들이 갖는 특성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자인하는데 복잡한 것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것처럼 이제 모아서 복잡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생각을 해서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내추럴 사이언스, 즉 자연과학자들의 특성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어떤 복잡한 컴플렉스 시스템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적절한 가설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러한 가설이 맞는지, 예측한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테스트를 이제 하는 과정도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즉 주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디버깅 하는 과정과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디버깅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이런 특성이 필요로 할 텐데, 특히나 그 디버깅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세 번째 특성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스킬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프로그래머들 혹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프로블럼 솔빙 하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블럼 솔빙과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프로블럼 솔빙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어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그 문제를 갖다가 잘 포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풀 수 있는 형태로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그걸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 난 다음에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블럼 솔빙 하는 과정과 유사한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그 솔루션을 생각하고 그러한 솔루션을 포멀 랭귀지를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제 지시를 이제 하는 명령어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컴퓨테이션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컴퓨테이션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어떤 특정 계산을 하도록 그거에 알맞은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컴퓨터가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명확하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기계 장치인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계 장치이긴 하지만 계산을 뭐 빨리 하고 복잡한 계산도 잘 하는 그러한 장점을 이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학적인 그러한 계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던가 혹은 어떤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계산이지만 심볼릭 컴퓨테이션도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심볼릭 컴퓨테이션은 이제 우리말로 부호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호를 이제 조작하는 그런 심볼을 조작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 다큐먼트 안에 있는 특정한 텍스트를
바꾼다던가 하는 이러한 작업들도 일종의 컴퓨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피컬한, 즉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는, 즉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화면에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계산들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던가, 그 이미지를 뭐 변환을 한다던가, 혹은 비디오, 즉 동영상을 플레이 한다던가, 그 동영상을 적절하게 뭐 변환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컴퓨테이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명령어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은 instruction, 명령어들로 구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본적인 명령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출력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계산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 math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계산을 할 때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뭐 아웃풋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계산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동작을 반복하는 그러한 명령어도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5가지 형태의 인스트럭션들이 순서대로,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해결을 할 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태스크를 굉장히 작게 단순한 작업들로 쪼갠 다음에 그 단순한 작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5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들을 이제 모아서 전체 좀 더 복잡한 그런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파이썬을 사용하는 형태들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방법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해석기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작성된 파이썬 코드를 읽어드려서 그거에 맞는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읽어드려서 그 명령문을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터미널에서 열면 터미널을 열어서 파이썬3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부등호 3개가 있는 화살표 모양의 이 부등호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 명령을 이제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코드를 타이핑을 해도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고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결과 계산을 해서 2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이런 파이썬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파이썬을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주피터 노트북이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내용을 설명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건 주피터 노트북과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서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또 다른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링크를 따라서 접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인터프리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그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직접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고 실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에는 또 한번 했던 것인데요.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print라고 타이핑을 하고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출력하고자 하는 글자들을 쭉 씁니다. 그리고 글자가 다 끝났으면 다시 또 따옴표를 쓰고 다시 또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앞에서 봤던 인터프리터에서는 엔터를 치면 되는 것이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뭐 Shift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를 타이핑하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그 프로그램으로서 결국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글자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print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한 문장은 print 문장입니다. print statement. 자, 이 print statement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앞뒤에 따옴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 따옴표는 따옴표 하나짜리를 붙여도 되고요. 따옴표 2개짜리를 더블 쿼테이션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보면 그 엔터키 왼쪽에 더블 쿼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키에 싱글 쿼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냥 타이핑을 하면 싱글 쿼테이션이 타이핑되고 쉬프트를 누르고 타이핑하면 더블 쿼테이션이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싱글 쿼테이션이든 더블 쿼테이션이든 이제 쿼테이션을 갖다가 앞뒤에 같은 유형의 쿼테이션을, 즉 앞이 싱글이면 뒤에도 싱글, 앞이 더블이면 뒤에도 더블로 쿼테이션을 이제 달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쿼테이션은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글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즉 시작과 끝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출력할 때 보면은 이 따옴표가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옴표도 출력을 하고 싶다면 따옴표도 이 따옴표 안에 써야 됩니다. 그 예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린트 문장을 쓸 때 프린트라고 하고 괄호를 이제 썼고 괄호 안에다가 이 쿼테이션 마크를 한 다음에 글자들을 집어넣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괄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괄호는 함수라고 불리우는 곳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즉 여기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괄호가 지금 같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프린트는 하나의 함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함수가 어떤 것인지 뭐 정확한 개념은 없을 수 있겠지만 프린트가 함수고 따라서 괄호가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 어떤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죠. fx는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쓰고 f3의 값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괄호를 하고 쓰듯이 파이썬의 함수를 사용할 때도 함수 이름을 앞에다 쓰고 괄호를 이제 쓰고 괄호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글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하는 쓰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에 대한 얘기는 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력하는 것은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사칙 연산을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칙 연산을 하는 기호들, 연산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덧셈, 뺄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랑 동일해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곱셈인 경우에는 이 별표 기호를 씁니다. 연산자를. 그리고 나눗셈은 이렇게 그 forward 슬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0 더하기 2, 43 빼기 1, 6 곱하기 7, 84 나누기 2와 같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볼 때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들은 그 정수 형태로 지금 타이핑 되고 결과들도 정수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나눗셈인 경우에만 42가 아니라 42.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앞으로 구별을 할 인티저냐 혹은 부동소수점 소수냐 숫자냐 라는 그런 차이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42하고 42.0하고 좀 구분은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른 것은 전부 42가 나왔는데 이 나눗셈만 42.0이 나왔다 라는 것만 눈여겨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칙 연산에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듭 제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듭 제곱을 하는 기호는 이 별표 기호를 연달아 2번을 쓰면 됩니다. 자, 즉 다음과 같은 이 계산하는 식은 6의 제곱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6의 제곱이니까 36에다가 6을 더하면 4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이썬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듭 제곱하는 기호가 연산자는 더블 스타인데, 그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 다른 언어에서 거듭 제곱을 할 때 이 캐럿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캐럿이라는 기호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통 이제 숫자 6이랑 같이 있죠? 쉬프트하고 이제 숫자 6에 해당하는 걸 누르면 이제 캐럿이 만들어지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캐럿은 거듭 제곱, 지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bitwise exclusive or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연산을 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exclusive or가 어떤 연산인지 지금 뭐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구분할 것은 거듭 제곱은 더블 스타고 이 캐럿은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6 캐럿 2라고 쓰면은 6의 제곱인 36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xclusive or와 연산한 결과이긴 한데요. 이 exclusive or가 어떤 것인지 bitwise 비트별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몰라도 그게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프린트,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을 썼고요. 그리고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을 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문장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어떤 값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alue라고 하는 것을, 즉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 작동을 할 때 그 앞에서 그 글자들을 출력을 하거나 혹은 숫자들을 연산을 했었는데, 이러한 글자나 혹은 숫자들이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42.0 그 따옴표 붙여서 hello world,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값인데요. 값은 형태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2는 그 .0 이런 형태가 없는 것은 정수형인 것이고요. 인티저 타입인 것이고요. 42.0은 그 소수점이 있다고 해서 floating point number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는 string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말로 문자열. 즉 문자, letter가 문자인데 그런 letter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string이라는 그 뜻이 뭐 연결된 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문자들이 서로 쭉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자열을 영어 표현에 st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값들, value들을 사용을 하는데, value에는 integer 타입의 value, floating point number 타입의 value, string 타입의 value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떠한 value에 대해서 타입이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일단 있는데, 이 세 가지 타입 중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으면 앞에서 했던 print라는 그런 명령문 대신에, 함수 대신에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입이라고 쓰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value를,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value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value가 어떤 타입인지가 나오는데요. 2를 넣으면 int, 42.0을 넣으면 float 라고 나오고, 이 문자열을 넣으면 str, string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각각 그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크게 한 세 가지 타입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다음과 같이 쓴 값은 타입이 무엇일까? 자, 이것의 타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숫자 정수처럼 보이고,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동소수점 42.0처럼 보이지만 앞뒤에 따옴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문자로서 취급을 합니다. 앞에서 hello world 라는 문자를 나타낼 때, 문자열을 나타낼 때 앞뒤에 코테이션을 붙이듯이 숫자 2, 42.0이 아니라 코테이션을 붙였기 때문에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모두 문자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가 그 긴 숫자를 쓸 때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컴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입력할 때 1,000,000 이라고 입력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100만이라고 인지를 하질 않고요. 1, 0, 0 세 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이제 인지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 숫자의 튜플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 숫자들의 사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우리가
semantic error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을 입력하면서 특별히 오류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100만을 입력을 하고 싶었는데 그 100만이 입력된 것이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다른 값이 입력이 된 것이죠. 즉 의미상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값이 입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오류를 semantic error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몇 가지 연산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파이썬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formal language와 natural language의 특성들을 조금 몇 가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자연 언어인데요.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나 스페니쉬, 프렌치처럼 혹은 우리말처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natural language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연 언어는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진화를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formal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formal language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쓰는 원소 기호라던가 아니면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식적인 언어들도 formal langua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언어인 것이고요. 그런 기호인 것이죠. 그리고 분자식이라던가 원자 기호라든가 하는 것들은 분자들의 구조나 화학적인 구조들을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한 언어입니다. 자, 이런 formal language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formal language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이죠. 근데 이유는 왜 만들어냈을까요? 네, 컴퓨테이션, 계산기, 컴퓨터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formal language의 하나인데, 이 formal language는 natural language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formal language든 natural language든 공통적으로 syntax,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syntax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것을 정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syntax, 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natural language에 비해서 formal language는 이러한 syntax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수학에서 3 더하기 3은 6 이라고 쓰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학적인 랭귀지를 사용해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표현한 문장인데요. 이거는 의미 있는 그러한 문장이지만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식 혹은 분자식에서도 H2O는 의미 있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식이지만 이와 같은 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텍스를 이제 잘 지켜서 formal language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신텍스를 이제 어떤 랭귀지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신텍스가 잘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를 이제 따질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합니다. 토큰이 의미 있는 토큰을 썼느냐, 그리고 그런 토큰들이 결합된 방식이 구조가 적절하냐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그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 이퀄 6이라고 하는 수학식에서는 3 더하기 3는 6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이제 토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전혀 문제 없는 그러한 수학적인 식이지만 이러한 것은 수학적인 식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잘못된 그런 문장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3 플러스는 3 6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토큰입니다. 하지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수학에서 쓰는 토큰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이 달러라고 하는 일리걸 토큰이 수학 입장에서 일리걸 토큰이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비슷하게 이러한 그것도 화학식 분자식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는 GG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원소를 가리키는 그러한 낱말이 아니죠. 그래서 GG라고 하는 그런 엘리먼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E라고 하는 것은 토큰 입장에서는 H2O처럼 E는 사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것이 사용되지 않는 토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토큰만 잘 쓴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문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 문장을 쓰게 되면 3 더하기는 3 토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수학에서 다 사용하는 기호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결합되는 구조가 잘못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수학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GG라고 하는 토큰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E라고 하는 토큰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토큰은 보통 H2O처럼 앞에 원소 기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뒤에 오는 것이지 숫자가 먼저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분자식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녀석은 E는 올바르게 된 토큰이긴 하지만 그런 토큰들이 이제 결합하는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Natural Language는 이런 Formal Language하고는 달리 구조를 스트릭트하게, 신텍스를 스트릭트하게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is a well-structured English $H sentence with invalid to T 별표 couldn't in it. 자, 이 문장을 이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간중간에 그 영어 단어 그 알파벳이 아닌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즉 잘못된 토큰, invalid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것은 invalid한 토큰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영어 문장이다 라는 의미로 읽히죠. 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어느 정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This sentence all valid tokens has but invalid structure with. 자, 뒷문장은 어떤가요? 자, 조금 전과는 달리 모두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마침표. 전부 다, 그 토큰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밸리드한 토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마도 this sentence, has all valid token,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주어하고, 그다음에 목적어하고 동사가 순서가 좀 잘못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structure, 구조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토큰은 제대로 됐더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formal language는
신텍스를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즉 정확한 토큰들을 써야 되고 허용되는 토큰들을 써야 되고 그런 토큰들이 결합하는 그런 방법이 정확하게 규칙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내추럴 랭귀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프로그래밍에서 허용하는, 특히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허용하는 토큰, 낱말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낱말들을 결합을 할 때도 허용하는 문법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추럴 랭귀지가 됐건 포멀 랭귀지가 됐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읽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parsing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가 됐건 포멀 랭귀지가 됐건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parsing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포멀 랭귀지하고 내추럴 랭귀지가 앞에서 그 문법에 좀 더 스트릭트한 게 포멀이고 내추럴 랭귀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차이점들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mbiguity입니다. 모호성이죠. 자, 내추럴 랭귀지, 즉 자연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불명확한,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포멀 랭귀지로 얘기할 때는 모호한 의미를 갖도록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멀 랭귀지는 특히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한 용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ambiguous 하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수학적인 언어의 목적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포멀 랭귀지는 정확하게 한 가지 의미만 가지지만 내추럴 랭귀지는 같은 문장이지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ambiguity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에서는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redundant하게 낱말들을 아니면 덧붙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포멀 랭귀지에서는 그 문장 자체로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redundant 하지 않죠. 부가적으로 막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간결한 그런 문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추럴 랭귀지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작은 단어 하나, 작은 구조 하나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teralness, 즉 내추럴 랭귀지에는 예를 들어서 the penny dropped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일 텐데, 관용어구가 될 텐데요. 그런 문장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글자 그대로 penny가 동전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멀 랭귀지에서는 포멀 랭귀지가 표현하는 그대로의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 이러한 차이들은 어떻게 보면 시와 산문과 프로그램에서도 좀 등장을 하는데요. 자, poetry, 시는 어떤가요? 네, 굉장히 ambiguous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산문은 이 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글자 그대로 의미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문장들로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장이 여러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보다는 산문이 조금 더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요. 그리고 덜 ambiguous 하죠. 자, 그래서 poetry보다는 prose, 산문이 조금 더 명확한데 prose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명확하다.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불분명한 게 없고요. 명확하고요. 글자 그대로 의미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토큰하고 그 토큰들이 결합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포멀 랭귀지는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던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덴스, 좀 빽빽하다,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연 언어에 비해서, 포멀 랭귀지를 읽을 때, 이해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로 얘기할 때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톤이라던가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포멀 랭귀지에서는 글자 하나, 그 다음에 순서 하나가 바뀌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순서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팔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포멀 랭귀지에서는 그 키워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트럭처도 중요한데요. 이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장에서 그 자연 언어 문장에서 하듯이 그 윗줄을 읽고 그 다음 아랫줄을 읽고 왼쪽을 읽고 그 다음 오른쪽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머릿속에서 분석하면서 팔싱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멀 랭귀지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타이핑을 할 때 그 스펠 철자 하나가 다르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주거나 오류를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장 부호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또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오류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그 주의를 잘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보통 우리가 버그, 벌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버그를 찾는 그 과정을, 이제 오류를 없애는 그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디버깅 하는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디버깅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습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썬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한번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혹은 터미널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